안녕하세요. 언론 비상시국회의, 언론이 못다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은 양승동 전 KBS 사장님, 그리고 김창룡 한국과학 종합대학원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방송법 시행령,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금은 이제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지금 방송법 시행 개정령이 입법 예고가 돼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입법 예고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입법 예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지금 국민들 여러분도 제대로 지금 수렴 안 한 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행령, 그러니까 분리징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들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사장님부터. 예. 일단 분리징수가 됐을 경우에 KBS가 일단 재정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KBS 현재 1년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 KBS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경직성 경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이제 앞으로 그 KBS 프로그램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예. 하게 되면은 예. 수신료가 그러니까 안 거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이제 병합 고지로 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예. 근데 뭐 국민 편의를 위해서 분리고지를 하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 따져보면 굉장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제도라고, 분리징수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지금 방송위원 지금 세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면직된 상태고, 지금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저 대통령 임명을 안고 계신데, 세 명으로 이게 지금 의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교수님? 지금 세명 의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갑자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 거기에 이제 3인 얘기도 들어갈 텐데,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법률의 취지나 법률 그 자체를 위반하거나 거기에 해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문제 삼는 것이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이다고 문제 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에는 이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분리징수는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아니 분리징수가 아니라 통합징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통합징수 할 수 있고 분리징수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시행령만 고쳐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행령을 고쳐서는 자칫 법 취지를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과 시행령,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법이 정하는 이 공영방송의 위상을 흔드는 그러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은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런 주장이 강력하고요. 또 두 번째 절차적인 문제는 3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인 체제로 움직여 가고 있는데, 3인이 물론 의견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구입니다. 3인이 합의가 됐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고요. 정합의가 안 됐을 때는 2대1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난번 회의 때 김현 의원이 발언한 것을 보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해라, 나는 빠지겠다는 식의 그런 발언으로 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3인이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명으로 할 수도 있는 두 건가요? 명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절차적 정당성 중에 이런 주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거의 생략돼 있거나 해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독재 사회는 독재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런 절차를 조금 더디지만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공영방송의 존재 문제나 수신료 분리 혹은 통합 징수 문제는 사회적인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요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 과정을 보니까 그 입법 예고를 40일 하도록 돼 있는데 10일로 단축했단 말이에요. 물론 가능은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입법 예고 기간 단축한 것도 뭐 입법 참여권이나 뭐 알 권리, 평등권 침해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그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도 좀 지적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통상 40일인데 보도된 거 보니까 평균 한 37일 정도 예.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10일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아주 뭐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국민 불편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열흘만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인지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 입법 예고를 해서 10일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것도 보도가 됐지만 공개된 의견, 비공개 의견이 있는데 비공개 의견도 전부 다 분리징수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예.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에서. 예, 제가 그 차관 회의에 주로 들어가서 그런 네. 시행령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보통 보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충분히 줍니다. 예. 그래서 이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것은 이 법이 시행령이 제정됐을 때 불이익을 보거나 혹은 반대자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하도록 그런 걸 만들어 두거든요. 그런데 40일을 갑자기 열흘로 줄였을 때는 그 절박성이나 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10일로 어떤 절박하고 긴급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짧은 기간 중에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개 의견을 밝힌 분들은 지금 90% 가량이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90% 걸로 가 나온 거. 그러니까 반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여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번에 그렇죠. 그 용산 그 홈페이지에 예. 국민제안 사이트에 그때는 96.5%가 네,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찬성하는 걸로 의견이었다고 하는데 나왔었는데 입법 예고 의견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온 게 정말 그러게요. 완전히 반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 이걸 기간에 그런 의견이 다수가 나왔을 때는 예.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재입법 예고를 하거나 어떻게, 그런 반대자 혹은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입법 예고의 취지입니다. 예.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을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생략하고 지금 어떤 한 목표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정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85년도에 영국 대처 정부가 집권하면서 BBC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공영방송 BBC를 없애겠다고 그런 예, 그런 적이 있었죠. 발표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잘 보시면 정부가 나서서 이 BBC를 없애겠다. 정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앨런 피코크라는 경제학자 교수를 내세워가지고 교수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일사천리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하고 50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공영방송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꼬그라든 결론이 나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위상이 더 커졌거든요. 그때 보면 포클랜드 전쟁 때 제가 영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였는데 포클랜드 전쟁 때 BBC가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전쟁 상황을 매우 중립적으로 보도해서 대처가 너무나 화가 나서 BBC가 어느 나라 방송사냐라고 할 정도로 문제시했지만 BBC는 엄정 중립과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사실은 공영방송사로서 위상이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분리징수 찬성 여론이 이제 초기에 조금 높은 것처럼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OTT라든지 지금 다매체 시대잖아요. 그래서 KBS를 지금 잘 과거처럼 공중파만 있던 시절하고는 달라서 KBS를 잘 안 보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냐, 공영방송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김 교수님, 먼저 사장님, 사장님, 네, 사장님.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케이블, IPTV 또 이제 OTT 종편 OTT 이러면서 사실은 뭐 채널이 엄청 많아졌죠. 네. 그러면서 지상파 특히 뭐 KBS 영향력이 예전하고는 물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달률이나 이용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TV 도달률이 68% 지상파. 네. 이제 해외 공영방송사보다 높다고 합니다. 도달률이라는 걸 좀 설명해. 이제 TV를 이제 접하는 거죠. 다른 매체하고 비교했을 때 TV를 접할 수 있는 접하는 그 비율 도달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68%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고 닐슨에서 이제 이용률 조사를 했는데 224개 채널 중에서 1, 2위가 이제 KBS 1, KBS 2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44개라는 거는 그 케이블로 전송되는 그 방송 IPTV까지 다 합쳐서 예. 이렇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KBS 일일 하루 시청 시간이 2시간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에 2시간 정도 이렇게 평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의 이제 어떤 공영방송의 유용성을 느낄 때는 아주 긴급한 상황, 특히 뭐 재난 이제 상황, 코로나19 한 2년 반 동안 KBS 재난 보도를 그 KBS 통합 뉴스룸을 통해서 계속 했는데 국민의 한 75%가 KBS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이제 정보를 인지를 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가 제대로 짚어서 보도할 경우 뭐 아시겠지만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전에 그 정순신 그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 보도를 KBS가 단독으로 했고 그 다음날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런 걸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KBS의 어떤 공영방송의 비전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공영 미디어로의 진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영국의 이제 그 미디어 전문가 그레이엄 머독 교수 같은 경우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공영방송은 마침내 자신의 때를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KBS가 충분하게 적응하지는 못했다. 그게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아니면 2000년 전후에서 디지털화를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KBS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OTT 시대 이제 BBC라든지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NHK는 조금 이렇게 유럽만큼 적응이 디지털 분야에서 빠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BBC가 이제 그 BBC 웹사이트는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그리고 그 BBC의 이제 그 창의적인 아카이브라고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런 그 BBC의 콘텐츠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거를 굉장히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어떤 창의성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KBS도 작년에 KBS 바다라는 이런 아카이브 무료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점 늘려가면 KBS의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시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KBS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아요.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저는 이해도 가요. 그리고 KBS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아픔도 주고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이거 비약이다. 네. 오늘날에도 선진국에서는 여러 이 공영방송사를 존재시키고 있거든요. OTT 시대에도 이 공영방송사를 존속시키는 이유가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사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3대 이 수출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3대 수출품은 영국의 영어와 영국의 BBC 방송사, 영국의 대형 박물관 네. 그 중에 하나를 BBC로 꼽을 정도니까 말하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선진화된 공영방송이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KBS가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고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KBS를 공영방송사 그 자체로 와해시켜버리는 이런 수신료 분리 문제로 흔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소중히 아껴왔고 신뢰도 연속 4년간 1위를 유지하는 KBS를 이런 상황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KBS 내부의 경영 혁신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특히 보도의 공정성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수신료 분리냐 통합이냐 이런 문제를 보기 전에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공영방송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애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가 존재돼야 된다면 지금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너무나 손실이 크다는 것이죠.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에서 이제 이 시청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상파 시청률 KBS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합니다. 시청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KB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라는 게 그 200개 넘는 채널 중에서 그죠? 지상파 이제 채널 지상파에서만? 중에서만 비교하자면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 이제 공정성 이런 문제 KBS가 이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보다 보면은 조금 과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KBS 뉴스는 굉장히 정제돼서 나가는데 이제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진행자나 패널들이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KBS 내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조율하고 그 문제 제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편성위원회라고요. 보도라든지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보도하고 텔레비전하고 라디오에 3개 편성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어떤 직원이든지 아니면 그 제작진이 위에 어떤 압력을 받아서 조금 방향이 이상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고 그 논쟁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가 안 될 경우에 다시 이제 그 노사 간의 그 공정방송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비롯해서 또 그리고 지금 제가 2018년 취임하고 나서는 보도하고 시사 쪽은 그 담당 국을 국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은 구성원들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장도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또 내부에서도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KBS의 편파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신료 분리징수를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게 지금 뭐 편중 보도나 불공정 보도 정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좀 문제 삼아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국민의 편익이나 공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지 않는데 왜 내야 되느냐고 또 이제 일부에서 또 편파적이다 뭐 이런 논란을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이제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원씩에서 1년에 3만 원인데 수신료는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4.7배 정도 되고 거죠. 네. 독일은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분리징수하는 나라들도 보니까 이제 분리징수가 아니라 통합징수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좀 세계적인 추세랑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KBS 같은 데는 지금 내부에서 지금 사장 퇴진 요구가 있고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신가요? 예, 그 KBS 이제 직능 단체라고요. 노조 말고 협회가 이제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4개 협회에서 한번 얼마 전에 사장 퇴진하라 이런 성명을 냈고 PD 협회가 또 찬반 투표를 해서 퇴진 요구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 기자협회는 퇴진해서는 안 된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KBS 또 본부 노조가 이제 과반 대표 노조인데 본부 노조도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고 한데 제가 사실은 이제 PD 출신이어서 PD 협회 움직임을 쭉 지켜봤는데 수치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댓글들 자기 주관식 의견을 쭉 예.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한 받아서 한 220개 정도 쭉 읽어봤는데 물론 이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사장과 경영진이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폭압적으로 막 이렇게 폭풍처럼 밀어붙이는데 사장과 경영진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 문제를 잘 보시면 이 집권당에서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벌써 사정을 바꾼다 만다 그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수신료 분리 문제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사장을 바꿔야 된다. 심지어 구성원들까지 저런 투표를 한 자체가 매우 건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수신료 분리 문제와 사장을 그만두고 왜 이게 연동시키느냐면 바로 정치적인 의도대로 수신료 문제를 건드리면 KBS 내부가 동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것을 이미 예상된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사 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예.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면 저는 우리 공영방송사 망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구성원들조차도 왜 이런데 자기의 사장을 스스로 흔드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수신료 분리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 예. 그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그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사장 통합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든 야든 이게 자기네의 승리 전리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사 사장의 그 임기는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정치적인 외부 요인으로 해서 사장이 바뀌면 또다시 낙하산 사장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이고 저는 이 KBS라는 공영방송이 내부에 문제가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외부가 흔들어서 특히 정치권이 흔들어서 KBS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사장을 또 중간에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D들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쭉 그 의견 올린 걸 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감정적인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던데 그러나 사장을 퇴진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내부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본부 노조, 과반 대표 노조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을 흔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신 거죠. 저는 꼭 그 말씀대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예. 어느 정권이든 방송사를 특히 공영방송사 신뢰도 높은 공영방송을 내 편, 나의 친구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 예. 홍보수석실이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어느 정부에나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럴 때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냐. 예. 공영방송사 외부의 이런 압박이나 외부의 이런 유혹에 내부 구성원들이 먼저 흔들려 가지고 투표를 해서 내보내자 말자. 저는 이런 언론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지키려는 의식이 있어야지 투표 몇 프로 더 낮다 해가지고 사장을 내본 그 취지가 뭐야? 수신료 분리 문제가 사장이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던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언론인들 왜 스스로 중심을 못 잡고 언론 자유는 누가 지켜주나? 스스로 언론 자유는 내가 지키고 공영방송사는 우리가 지켜나간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일부 직원들이 정치권과 혹시 연계되거나 혹은 사주를 받았든 어떻든 내부에서 흔들면 KBS 못 견딥니다. 과거에 보면 낙하산 사장들이 와서 KBS 엉망진창이 되고 인사정책으로 많은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거리 시위를 하고 공정방송 투쟁했던 그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그래서 KBS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MBC 이런 공영방송사 직원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 정치권들의 이런 압박,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아니면 전문가들을 힘을 합쳐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조금만 건드려주면 내부에서 난리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공영방송 소속원으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국민은 기대가 크거든요. 그 이제 사실은 뭐 내부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게 가능할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참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부에서 그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KBS 수신료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나온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2번, 예. 1999년하고 2006년. 이게 처음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고 1999년, 2008년입니다. 2008년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법원에서 1심부터 3심 행정법원에 이제 가서 이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게 2006년에 한 번, 또 2015년에 한 번, 이게 4번 있었습니다. 대법에 2번, 헌법재판소 판결 2번. 이 판결문들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예, 수신료 분리 이제 병합고지, 분리징수 이런 게 다 나와요, 이슈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중 부담이냐, 또 이 병합고지가 정당하냐 이런 이게 법적인 이 판결이 다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그 99년부터니까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4년에 이제 병합고지가 됐는데 전기료하고 한 30년 그 사이에 법적으로 굉장히 이게 탄탄하게 수신료 그 이슈가 법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통합징수가 그래서 지금 옳다. 통합징수 할 수 있다. 네, 근데 할 수 이게 있다. 시행령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시행령을 가지고 모법을 이렇게 흔들 수가 있어. 아까 말씀하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KBS 지금 가처분 진행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하고 이제 본안 소송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재판관이 KBS에서 한 했습니다. 거죠. 예. 재판관이 기본적으로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법망을 이 시행령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건 승소율이 나는 99%, 100%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뒤집어지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제 공영방송 무용론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채널이 많고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영향력 지상파 공영방송 KBS 영향력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KBS
같은 이제 공영방송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공론조사라고 해서 예. 어, 사장님으로 계실 때 예, 제가 조사- 예. 했습니다. 그때 그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잘하고 있다가 사실은 50%는 못 넘었어요. 좀 부끄럽죠, 예. 저희가. 예. 그때 42.6%, 잘못한다가 57.4%가 나왔습니다. 음.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본조사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했는데 84.2%가 나왔어요. 근데 공론조사를 1박 2일 하고 나서 조사하니까 91.9%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공영방송이 예.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를 예. 그냥 표피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그거보다 낮게 나오지만 예. 정말 KBS가 어떤 일을 하고 공영방송이라는 게 뭐고 해외 BBC나 뭐 독일의 ARD나 이런 공영방송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KBS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계속 그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사했을 때 91.9%가 필요하다고 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KBS 구성원들이 이게 이제 헌법소원 갔을 때 승소율 99% 이상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했을 경우는 90%가 넘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국면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근데 이제 공영방송은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가? 이건 또 조금 아니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이 판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 그 수신료 문제를 예. 그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를 국회에서 예. 정하도록 그렇게 강조해 놨습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지 시행령으로 감히 수신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로 하라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시행령이 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 대원칙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또 아주 중요한 이 방송인들을 위한 판결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방송투쟁, 이 방송투쟁했을 때 불법투쟁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때 나중에 판결이 뭐냐면 방송인들의 공정방송투쟁, 독립투쟁은 방송인의 권리라고 방송인들이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송인들의 투쟁은 방송인들의 권리라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송인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법의 뒷받침으로 이런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방송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시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토대가 된 것이죠. 이 좀 흥미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예.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징수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유의헌 제청 심판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수신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지금은 이제 통합방송법인데 그때 99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이었는데 이게 35조하고 36조 1항이 헌법상의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했다 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예. 짧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6조 제1항이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고 공보처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게 국회에서 승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이게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예. 조세 법률주의에 이 법이 한국방송공사법 35조와 36조가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 그렇게 판결하면서도 이거를 바로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어요. 예. 이게 이제 공보처 장관 이게 이 수신료가 국민의 어떤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야 된다. 예. 행정부의 이제 공보처 장관이 이걸 승인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런데 지금 즉시 이 법조항 효력을 상실시키게 될 경우에 KBS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유보하는 판결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건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흥미있습니다. 예, 예.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1항 이게 이제 아까 수신료 금액을 이사회가 의결하고
공보처 장관이 승인한다. 이제 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단순 위헌 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때에는 공사의 공영방송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최근 5년간 징수된 수신료는 연평균 4,432억 원이고 이는 공사 연평균 전체 수입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지금은 이제 45%입니다. 그 당시에는 40%였어요. 이와 같이 수신료가 공사의 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수신료 수입이 끊어진다면 공사의 방송 사업은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게 되면 물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사실상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 제36조 1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대신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헌법 위반 상태의 제거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되 그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바이다. 이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KBS하고 KBS 공적 재원인 수신료에 대해서 아주 그 엄중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국회가 그해 말인 99년 12월 30일 시한으로 개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시한 3일 전인 99년 12월 28일에 국회가 이때 이제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이 조항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이렇게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앞으로 헌법 소송 과정에서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는데 공영방송 내부의 직원들도 수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분들 얘기하신 거고요. 지금 수신료 인상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뭐 억대 뭐 이제 연봉자들이 너무 많다, 뭐 일하는 보직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시면.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사장 재직 시도 그렇고 그 직원일 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제 좀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벗어나고 정말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무수히 노력을 하는데 좀 이제 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은 일반 민영 방송하고는 공영 방송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책무들이 법에 굉장히 많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인원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 방송사들이 대체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독일에 이제 ARD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KBS하고 비슷합니다. 관영, 예. 공영방송사죠. 예, 공영방송, 독일에. 예. 예. 그 KBS가 지금 한 32, 3, 독일 ARD도 그 정도 돼요. BBC는 그거보다 좀 낮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임 중에 32, 3이라는. 그 인건비 비중, 인건비 전체 비중. 예산 중에서 예. 인건비 비중이 그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이제 이 얘기를 또 국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억대 연봉자가 사실은 KBS가 과거에 이제 올림픽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위성 방송을 국제 방송을 하면서 인원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신입 사원을 못 뽑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급 인력을 뽑는데 돈을 쓰느라고 그런 얘기신 거죠? 아니죠. 이제 연차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예. 늘어나면은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고연봉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예. 재작년부터 한 5년 사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억대 연봉자 비율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저도 목표를 재임 중에 25%까지 그러니까 일단 25%까지 2024, 5년까지 인건비를 낮춰보자. 예.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억대 연봉자라 그러니까 고연봉자가 연차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보직을 다 이렇게 주면 좋지만 사실은 KBS 직원이 한 4,300명인데 보직자는 팀장 이상 보직자는 한 65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평직원인데 예. 그 평직원들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일을 해요. 예. PD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아나운서는 나와서 진행을 하고 기자 또 그 해설위원실에서 이제 해설 내지는 뭐 또 취재하고. 팩트 체크 뭐 예. 이런 예. 기능을 하고 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 신문사 필요하다는 논설위원도 얘기시죠? 예. 이제 논설을 쓰죠. 예, 논설을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양 사장님 말씀은 KBS 사장으로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 부분 고심이 컸다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KBS가 그 노사 합의 부분이 있어서 섣불리 임금에 손을 못 대지만 그러나 야당이나 국회에서 항상 문제 삼은 것이 KBS 방망 경영과 예, 그렇습니다. 고임금자 이 문제는 예. KBS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공영방송의 위상과는 별개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KBS 위상을 흔드는 예. 그런 차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맡겨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재단에 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상혁 후임 방송위원장으로 이동관 씨가 지금 내정 단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보시는 건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저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게 이미 지상의 보도로 다 결론이 났고요. 예. 그리고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장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 축을 이뤘던 홍보수석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는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것도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말하자면 KBS를 흔들면서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흔들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방송 시장 자체를 매우 황폐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 개인의 그런 어떤 학폭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언론인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예, 거의 국민들도 예.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집하는 이런 행태를 볼 때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검은 어둠을 많이 던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KBS가 2008년에 이제 KBS가 장악됐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KBS 이동관 방송 씨가 장악이 이제, 되고 예. 정현주 사장이 이제 임기 못 채우고 쫓겨 예, 뭐 강제로 맞았죠. 해임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선봉에 섰던 그랬었죠. 분이에요. 예. 그러고 그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했고 그렇죠. 그 나중에 국정원 이제 정상화위원회 예. 에서 그 자료가 다 나왔고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국정원의 그 자료에 홍보수석실에서 지시를 했다. 요청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뭐 경향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일면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과거에 파업 중에 2017년에도 뭐 그 본번호조에서 그 자료를 입수했었고 해서 이런 분을 다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합의제 기구고 예. 좀 일단 기본적으로 중립성이 좀 담보가 돼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보를 하고 있고 2008년에 그 언론 장악을 하고 또 결국 실패했고 그리고 그때 뭐 사전 대책회의에서 나중에 또 그 폭로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 직원하고 예. 이동관 대변인하고 뭐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같이 사전 대책회의를 해서 KBS 사장 선임에 개입을 하고 그 공공연하게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런 분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을 해놓고 임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언론 장악 아니냐. 이건 저항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결국 실패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다. 분리징수는 법원에서 결국에는 좌절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두 분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